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숙이고 올해로 70세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이 나이에는 평화롭게 살며 꽃을 감상하고 차를 마시며 손주가 할머니라고 부르기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70세란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맞서 싸워야 할 상대가 바로 피를 나눈 가족, 내 아들 영호와 며느리 미숙이라는 점입니다. 이야기는 6월 중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날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아껴 모아 지은 저희 부엌의 곡선 나무 계단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집안일, 식물 돌보기, 간단한 전기 수리까지 모든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의존하고 싶지 않았고 걸을 수 있으면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슬리퍼가 미끄러운 나무 계단에 걸려 가볍게 미끄러졌고 세 번째 계단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로 저는 골반뼈가 부러졌고 얼굴이 퍼렇게 질릴 정도로 아팠습니다. 운 좋게도 그때 도우미 순자가 채소를 가져오다 저를 계단 아래에 쓰러진 채 발견했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는 의식은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고 눈이 흐려지면서 구급차 소리와 발걸음 소리, 그리고 차가운 병원 불빛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골반뼈가 심하게 파열되어 최소 3주간 입원하며 경과를 지켜보고 이후 최소 3개월간 집에서 요양하며 움직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요. 다음 날 아침, 영호와 미숙 부부가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미숙은 울면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아프세요? 왜 일찍 연락 안 하셨어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아직 정신이 있으니 죽은 건 아니잖아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본 것은 미숙이 병실을 둘러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약병, 심장 측정기, 제 손목시계까지 힐끔거리는 모습. 병자를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은 머릿속에 유언장을 생각할 때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눈을 감고 쉬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이 제가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나눈 대화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형, 엄마가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유언장 다시 쓰게 해야 해. 놓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엄마는 다리만 다쳤지 다른 건 없잖아. 그래서 더 빨리 해야지. 엄마 나이 많은 거 안 보여? 쇼크 한 번 더 오면 바로 치매야. 그럼 누가 유언장 증명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찔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데려온 며느리가 지금 병실 문 앞에서 내가 죽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슬프기보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눈이 흐려질 정도로 아파서가 아니라 치욕스러워서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오랜 친구이자 우리 가족의 변호사인 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본 유언장 사본이 필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법적 계약서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승부를 해야겠어요. 병수는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정신은 또렷하세요? 저는 전화 너머로 웃었습니다. 배신당했다는 걸 알 만큼 또렷하니 맞설 만큼 또렷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회복만 기다리는 70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병실에서 나눈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때부터 저를 돌봐준 지연 간호사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며 제 확인 없이 제 자식들이 하는 말은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3일 뒤
미숙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비와 보험 처리에 편하게 하려면 위임장에 서명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온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일부러 손을 떨며 엉뚱한 곳에 서명했습니다. 미숙은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고 저는 엄마가 치매라서 자꾸 틀리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거두며 내일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치매 노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또렷하면 경계할 것이고 충분히 어리벙벙하면 본성을 드러낼 것이니까요. 네 번째 밤, 저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혼미한 척 소리쳤습니다. 여보, 데려가지 마세요. 아직 유언장 못 썼어요. 미숙이 급히 핸드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며 영호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말 맞지? 엄마 치매야. 이 영상 내일 변호사한테 보여줘.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병수 씨가 미리 설치한 천장 구석에 숨겨진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빗소리가 창밖에 내리는데 제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마디만 맴돌았습니다. 쟤들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내겐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어. 그리고 그 카드를 꺼내면 3일 안에 저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저는 빠른 회복 덕분에 예정보다 일찍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나이 든 사람치고 끈질기네요. 뼈도 빨리 붙고 수술 부위도 잘 낫고 반사신경도 좋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사람을 제대로 함정에 빠뜨릴 계획만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요양하겠다고 했고 개인 간호사는 거절했습니다. 우리 집엔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데 누워만 있는데 남을 부를 수 있나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는 이미 제가 주인공인 무대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아직 미안해하며 저를 집에 데려가며 며칠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예 엄마 집으로 이사와서 같이 돌볼게요. 엄마도 덜 외로우실 거예요. 달콤하게 들리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 금고, 서류철까지 눈을 들이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날 밤, 그들은 짐을 싸서 이사해왔습니다. 나는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아픈 척했지만 집안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내 침실, 작업실, 심지어 부엌까지. 카메라는 단추만큼 작았지만 모든 말과 눈빛 하나까지 또렷하게 담았다. 나는 아직도 한낮에 있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 내가 피곤한 척하며 미숙에게 금고에서 예금 통장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일부러 비밀번호를 2번 틀린 뒤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가 까먹었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번쩍이는 빛을 분명히 보았다. 그날 밤 그녀는 내 작업실로 다시 들어왔다. 생일, 남편 이름, 내가 쓰던 자동차 번호까지 모든 숫자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나는 이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그녀가 내 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도 몰랐다. 그 일은 나중에 병수 씨가 집 전체를 점검할 때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일부러 샘플 서명이 있는 서류 뭉치를 남겨두었다. 맨 위에는 희미하게 재산 양도라고 적혀 있었다. 미숙은 그걸 찾아서 영호에게 건넸다. 나는 그녀가 속삭이는 소리를 또렷이 들었다. 엄마가 이것만 더 서명하면 우린 집을 확실히 가질 수 있어. 나는 이를 악물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내가 한때 사랑하고 믿었던 며느리의 본 모습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내 자신이 믿기지 않아 그랬다.
그날 밤 나는 욕실에서 일부러 기절한 척했다. 영호와 미숙 모두 달려왔지만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들은 그들의 언쟁이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엄마를 사랑한다지만 여기 이사 온 뒤로 누가 밥하고 잠자리 챙겼어? 나잖아. 엄마가 막 퇴원하셨으니 좀 이해해줘. 이해해? 얼마나 더? 엄마가 서명 안 하면 난 더 못 기다려. 나는 눈을 꼭 감았다. 내가 준비한 덫이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수 씨를 불렀다. 가족 회의를 준비해 주세요. 병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발표하실 건가요? 진실이요. 그날 오후 나는 기부싼 다리를 하고 거실에 앉아 두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병수 씨는 내 옆에 앉아 서류 뭉치와 작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이번엔 엄마가 증거다. 미숙은 변호사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영호도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당황했다. 나는 누구도 반응할 틈을 주지 않고 병수 씨에게 버튼을 누르라고 신호했다. 녹음 파일이 하나씩 재생됐다. 미숙이 나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유혹하는 목소리, 내가 기절했다고 생각하며 욕설하는 소리,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음모, 그리고 미숙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별장 반으로 나눠 팔고 할머니가 알기 전에 빨리 처리하자 고 말하는 영상까지. 나는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단호했다. 더는 희망이 없다는 뜻이었다. 변명 듣고 싶지 않다. 단지 통보한다. 너희 둘은 딱 3일 안에 짐을 싸서 이 집을 떠나라. 미숙은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다. 엄마한테 권리 없어. 이건 상속 재산이고 영호는 엄마 아들이야. 나는 담담하게 웃었다. 그래서 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지금 이 집은 공동 소유자 외엔 누구도 처리할 권리가 없다. 허락 없이 너희는 여기 살 자격이 없다. 병수 씨가 확인서를 내놓았다. 별장은 나와 제3자의 공동 소유였고 그 제3자는 영호가 아니었다. 영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멍해졌다. 미숙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엄마가 이렇게 하면 정말 매정한 거예요. 나는 태연하게 답했다. 너희는 한 걸음 한 걸음 엄마 죽기만을 기다렸지만 엄마는 단 한 걸음만 생각했다. 살아서 너희를 내쫓는 것.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시계를 봤다. 3일,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장을 낼 거다. 이번에는 어떤 변호사도 못 구해. 나는 목발을 짚고 방으로 돌아갔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알고 있었다. 게임은 시작됐고 이제 내가 법을 정할 차례였다. 첫째 날은 무거운 침묵 속에 흘러갔다. 나는 일부러 집안을 절뚝이며 돌아다녔다. 목발을 짚고 방마다, 서랍마다 살폈다. 영호는 나를 피했고 미숙은 하루 종일 전화하며 부엌, 발코니, 심지어 욕실에서도 속삭였다. 나는 다 들었다. 이 별장은 내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마지막 정화를 위한 무대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일찍 자는 척했지만 사실은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밤 11시쯤 작업실 불이 켜졌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나는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켰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바로 연결됐다. 미숙은 내 서류함 앞에 서서 작은 손전등을 들고 서랍을 뒤졌다. 안타깝게도 중요한 서류는 이미 집 밖으로 빼돌려 두었다. 그녀가 찾는 유언장, 토지계약서,
은행 서류는 모두 진짜가 아니라 시험하려고 남겨둔 복사본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복사본을 들어 불빛에 비추고 눈을 빛내는 것을 봤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내 각본 속 꼭두각시 역할을 완벽히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영호를 방으로 불렀다. 엄마가 한 가지만 묻겠다. 꼭 솔직하게 대답해. 영호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내 아내가 엄마가 넘어지기 전부터 이 집을 차지할 궁리를 한 거 알고 있었니? 아직도 대답하지 않았다. 말 안 하면 3일보다 더 빨리 내보낼 거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아 바닥을 봤다. 알고 있었어. 오래 전부터. 하지만 무서웠어. 나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아내 눈치 보는 게 엄마 아픈 것보다 무서웠구나. 잘했다. 영호는 주먹을 쥐고 힘줄이 드러났다.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손을 내저었다. 미안하다고 유언장이 바뀌진 않는다. 하지만 내가 정신 차리면 인격은 바꿀 수 있다. 나는 베개 밑에서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건 엄마가 5년 전에 서명한 계약서다. 재산 일부를 자선단체에 넘겼다. 엄마는 이 별장과 한 필지 땅만 남겼지. 그런데 이제 남은 것마저 엄마가 믿는 사람에게 넘겼다. 영호는 봉투를 열어봤고 거기엔 소연, 내 조카의 이름이 있었다. 그녀는 한 해 설날 내내 나를 돌봐줬던 사람이다.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니? 나는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명예는 남아있어. 지킬 줄 안다면. 영호는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그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아내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면서 침묵을 선택한 건 누구 탓인가? 침묵은 공모다. 공모라면 더 이상 나와 한 집에 있을 수 없다. 오후에 나는 집 현관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넘겼다. 젊었을 적 남편과 찍은 사진, 영호의 돌잔치 사진, 2002년 설날 가족 사진, 사진 한 장 한 장이 상처였다. 사랑했던 과거가 이제는 배신의 증거가 되었다. 미숙이 지나가다 내가 앨범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비아냥거렸다. 엄마는 그 오래된 사진들을 왜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곰팡이만 폈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과거를 비난하는 사람은 다시 들춰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녀는 씁쓸하게 웃고 돌아섰다. 둘째 날 밤, 그녀는 영호를 불러 밖에서 얘기했다. 나는 다 듣지 못했지만 카메라로 보니 그녀가 영호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셋째 날 아침, 병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누군가가 법원에 당신의 민사행위 능력을 재검토해달라는 서류를 보냈어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녀의 마지막 카드군요. 병수 씨가 이어 말했다. 서류에 허점이 많아요.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 해요. 그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나는 바로 자세를 고쳐 앉고 휴대폰을 들어 미숙을 불렀다. 내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소송을 낼 생각이야. 미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모든 게 명확해졌으면 해서요. 엄마가 요즘 자주 잊고 이름도 잘못 쓰고 숫자도 틀려요. 나중에 혹시라도 분쟁이 생길까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랍에서 3일 전 받은 정신건강 진단서를 꺼냈다. 의사가 내가 완전히 명확하다고 확인했고 미숙의 지문과 서명이 증인으로 있다. 이 서류 기억하지? 내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잖아. 미숙은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덧붙였다. 연기 잘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인생을 오래 살아서 각본 쓰는 법을 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병수 씨가 종이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부인의 신청서가 법원에서 적법하게 확인됐어요. 이제부터 부인의 재산과 명예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미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다. 3일이 지나면
두 사람 모두 이 저택에서 짐을 싸서 나가세요. 최대한 빨리.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법정에만 넘기는 게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할 거예요. 미숙은 불타는 눈으로 나를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옆에 있었다. 두 사람은 그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한때 금고로 만들고 싶어 했던 집에서 밀려난 그림자. 나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게임은 끝났다. 이제 내가 계속 살아갈 차례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현관에 앉아 뜨거운 차를 홀짝이며 어디선가 외롭게 울어대는 새소리를 들었다. 바로 이곳에서 매일 아침 두 사람이 지나가며 억지로 웃고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다. 이제는 텅 비었다. 미숙과 영호는 어제 오후 내가 경비를 불러 도와주도록 한 뒤 집을 떠났다.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다. 미숙은 냉정한 얼굴로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영호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잘못은 말로만 사과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같은 날 저녁, 서재에서 뒤죽박죽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남편 만수의 필체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 나는 이 편지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한 줄 한 줄 읽었다. 현숙, 이 편지를 찾았다면 이제 내가 기억해야 할 때가 온 거야. 이 집은 우리 둘의 것이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 공동 소유 계약은 내가 취소하고 싶을 때까지 유효해. 모든 결정권은 내게 남겨둔다. 나는 목이 메었다. 공동 소유 계약서. 나는 금고를 뒤져 찾았다. 그리고 남편이 쓴 대로 그 계약서는 비닐에 잘 쌓여 붉은 도장이 찍힌 채로 있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이 저택은 부부 공동 소유이며 한쪽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쪽이 전권을 가진다. 이제 나는 든든한 방패를 얻은 셈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 집을 나 혼자만을 위해 지키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을 가치 있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 나는 소연을 떠올렸다. 소연은 언니네 집의 조카로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자라며 정서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컸다. 작년 설에 소연은 2주 동안 나를 돌보러 왔었다. 그때 나는 심하게 감기에 걸려 있었다. 소연은 빨래, 요리, 청소를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해냈다. 밤마다 내 다리를 주물러주며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한 이야기를 해줬다. 착하고 솔직한 아이였다. 내가 오래된 스웨터를 선물했을 때의 감사한 눈빛을 잊지 못한다. 나는 병수 씨에게 말했다. 내 소유분을 소연 명의로 이전하고 싶어요. 합법적으로, 분쟁 없이. 병수 씨는 조금 놀랐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이라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나는 소연을 만나 서류를 직접 건넸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이 집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주는 게 아니야. 이 집의 선함을 내가 지켜줄 거라 믿어. 소연은 울었다.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때부터 소연은 나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소연은 계속 일하고 저녁엔 요리하고 책을 읽으며 절대 사적인 일엔 관여하지 않았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해주고 정원을 손질해 주었다. 집은 오랜 세월 거짓에 시달리다 이제야 숨을 쉬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말했다. 이모, 우리 집 정말 예뻐요. 나는 대답했다. 집이 예쁜 건 그 안에 사람이 선할 때야. 소연은 조용히 있다가 나를 꼭 안아주었다. 모든 것이 평온해진 듯했지만 운명은 나를 쉬게 두지 않았다. 2주 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알던 변호사인 광수 씨에게서 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누군가가 시청법원에 당신을 고소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내용: 현숙 씨는 노년의 심리를 이용해 자녀들에게 상속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굳이 추측하지 않아도 누가 배후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숙. 그녀는 절대 지지 않으려 했고
이제는 모든 것을 드러내며 정면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나는 병수 씨에게 즉시 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저녁 내내 모든 자료, 증거, 그리고 특히 내가 서류에 서명하도록 함정에 빠졌던 그날 밤 집안 카메라가 녹화한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미숙은 예전에 재산 위임장 원본을 가져왔고 나는 일부러 잘못 서명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내가 잠꼬대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고 음성을 편집하고 잘라 붙였습니다.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를 법정에 끌고 가고 싶다면 나는 그녀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리곤 나는 사람을 시켜 미숙을 감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탐정이 엄청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미숙은 영호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미숙이 예전에 회계사로 일했던 옛 회사의 사장으로 한때 파산했고 돈 세탁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계단에서 넘어지기 전부터 이미 알고 지냈습니다. 나는 두 손을 뒤로 하고 창문 앞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내 낙상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모든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준 계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혼자 앉아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희미한 빛이 남편의 얼굴을 비추었고 마치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그래, 현수. 끝까지 가야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중간에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수 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탐정이 막 전달해준 서류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미숙과 그녀의 연인 재호가 호텔에서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며 로비에서 서로를 껴안고 키스하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USB와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을 담은 영상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노인 집 등기부를 가져오자 영호 이름으로 대출 서명만 하면 도망가자는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부인께서 고개만 끄덕이면 저는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경찰에 사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카드를 꺼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영호에게 손편지를 써서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앉아 있었고 얼굴이 초췌하고 몸이 눈에 띄게 여위어 있었습니다. 나는 편지와 얇은 서류처를 건넸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미숙과 재호의 사진들이 명백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는 굳어버린 채 손을 떨고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엄마가 넘어지고 난 이후부터. 하지만 엄마는 확신이 필요했고 증거가 필요했어. 단순한 직감만으론 안 돼.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지는 않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엄마,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바보가 아니라 내가 비겁했던 거야.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마지막 한 번만 엄마를 도와 진실을 밝히자. 그리고 나서 엄마는 아무것도 안 가질 거야. 심지어 분노도. 영호는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다음 날 영호는 시청법원에 가서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동시에 미숙의 음모에 대한 상세 진술서를 첨부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아내가 거짓을 저지른 정황을 알고 있었으며
미숙이 어머니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미숙에게 달래져서 몇몇 불분명한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협력으로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병수 씨는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역소송을 제기하며 미숙의 사기 행위, 허위 증거 조작, 재산 횡령 음모를 고발했습니다. 영상, 녹음, 사진, 그리고 특히 내가 서류에 서명하던 반방한 카메라 영상이 첨부되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이 오랫동안 감시당해온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영호 가장 충직한 말이라고 여겼던 가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 나는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정에서 나는 처음으로 모든 일이 있은 후 미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자신만만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사라졌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대신 억눌린 공황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법원은 영상 자료를 재생했습니다. 재판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노인만 죽으면 우리가 저택을 반으로 나누자. 빨리 끝내자. 이어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만 서명하면 내가 일주일 안에 집을 팔 수 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화면만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미리 쓰여진 비극의 옛 영화를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조사를 위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미숙은 변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그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석에서 내 소송을 취하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동시에 허위 증거 제출 행위에 대한 조사 기록이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나는 고개를 높이 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영호는 내 뒤를 따라왔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에 도착하자 그는 문을 열어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엄마의 아들로서 부족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 되는 법을 아는 게 아니야? 하지만 잘못을 알고 고치면 이미 엄마의 아들이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게 잠들었습니다. 가슴에 얹힌 천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긴 기쁨이 아니라 그저 가벼워진 느낌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잊지 말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가족의 감동적이고 인간적이며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놓치지 마세요. 경청해주신 모든 어르신, 형제자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재판 후 2주가 지나 나는 특급 택배를 받았습니다. 밖에는 발신자가 적혀 있지 않고 엄마에게 한 번 읽고 찢어도 돼요 라는 삐뚤빼뚤한 글씨만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열어보니 손편지 뭉치였습니다. 영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 장 한 장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 아이의 글씨는 여전히 똑같았다. 정성스럽고 규칙적이고 어릴 때마다 점수가 나쁘면 나에게 사과 편지를 쓰던 그 시절과 같다. 엄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처음으로 엄마 말씀을 어겼던 그때부터겠죠. 미숙이와 결혼할 때 엄마는 반대하셨어요. 엄마는 그녀의 본 모습을 알아봤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가 고집스럽고 구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며느리에게 질투해서 아무도 엄마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하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는 누구도 미워한 적 없고 오직 거짓만 미워하셨던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을 읽고 잠시 멈췄다. 가슴이 아려왔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아쉬워서였다.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너무 오랫동안 환상 속에 살았어요. 사랑이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미숙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 없어요. 그녀는 돈을 사랑했고, 권력을 사랑했고, 내 믿음마저 이용했어요.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절대 내가 그녀 편에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나는 약하고 비겁했어요. 모든 걸 잃을까 두려워서 침묵을 선택했지요. 하지만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잖아요.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남자는 살아서 뭐하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모든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 편지를 다 읽고 접어서 나무 상자에 넣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한숨만 쉬었다. 용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엄마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식이 고칠 수 있겠는가? 나는 병수 씨를 불렀다. 형사고소 취하하고 싶어요. 미숙에 대해서요. 그가 놀라서 말했다. 정말입니까? 증거만으로도 그녀를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감옥에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녀가 스스로 만든 쓴맛 속에서 살아가길 바라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벌이다. 본 모습이 드러나고 아무도 믿지 않고 의지할 곳도 없으며 매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마주해야 하니까. 나는 모든 증거를 보관하고 변호사에게 전권을 맡기되 행정처벌선에서 멈추라고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숙이 어떤 이유로도 저택에 접근하거나 방문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위반 시 즉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일주일 후 소연이 집을 청소하다 내 서재에 오래된 책 2권 사이에 끼워진 봉투를 발견했다. 그것은 혼전 재산 약정서였다. 미숙과 영호가 결혼 전에 공증을 받고 쓴 것이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호 씨의 결혼 전 모든 개인 재산은 혼인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혼 시 어떤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아니다. 나는 멍해졌다. 이 서류,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그때 나는 미숙을 믿지 못해서 사인을 요구했다. 그녀가 사인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잘 보관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나조차 잊고 있었으니까. 이걸 다시 찾았으니 결정타를 쥔 셈이다. 나는 그 서류를 병수 씨에게 건넸다. 써요. 하지만 소송용이 아니라 경고용으로.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미숙에게 통지서가 전달됐다. 재산은 혼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모든 이의 제기는 약정 조항에 따라 무효로 간주함. 그날 오후 영호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미숙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충격을 받아서 곧 파산할 거라고 애인에게 배신당해 돈도 빼앗기고 도망쳤대요. 나는 딱 한마디만 했다. 그건 벌이 아니라 결과다. 영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직 나한테 돌아올 자리가 있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을 바라봤다. 한때 내가 밀려 넘어졌던 곳. 이제는 풀이 푸르고 땅도 부드럽고 하늘도 밝다. 돌아올 수 있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남자로서. 그날 밤 나는 1층 빈방을 정리했다. 영호를 맞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안다. 과거는 교훈이다. 하지만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자기 기억에 빠져 죽고 만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강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돌아설 줄 아는 누구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모든 게 이제 진정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영호는 부부가 살던 예전 작은 아파트에 임시로 들어갔고 친구가 소개해준 작은 건설회사에 다시 취직했다. 나와는 거리를 두고 더 이상 비위를 맞추려 들지 않고 용서를 구걸하지도 않는다. 아마도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그도 침묵과 행동으로 어른이 되는 법을 알게 된 것 같다. 나는 매일 아침 소연과 집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자산 장부를 다시 확인하며 병수 씨에게 땅 서류를 점검해달라고 전화하고 위임 체계를 전부 정리한다. 눈을 감는 그날 모든 것이 분명해져야 한다. 더 이상 속임수가 설 자리가 없게.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연금 장부를 보고 있는데 병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경고하는 목소리였다. 방금 소식 들었어요. 미숙이 노인을 이용한 재산 횡령 혐의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엔 새로운 대리인, 꽤 대담한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접수했어요.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결국 미숙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병수 씨가 말을 이었다. 그쪽에서 예전에 병원에서 기억이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꼬집으려 해요. 집 카메라로 찍힌 헛소리하는 영상도 증거로 쓸 모양입니다.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그 영상, 우리 집 카메라로 찍힌 거라 내가 연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전체 맥락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우리도 반격해야 해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나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말해봐요. 병수 씨는 미숙이 허위 증거 조작, 증인 협박 혐의로 맞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법원에 그녀의 법적 능력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는 서류를 내자고 제안했다. 복잡해 보이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 게임을 끝낼 때가 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세요. 더 이상 그녀에게 세 번째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때 소연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모. 대문 밖에 낯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가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민사법원 대표라며 소환장과 임시 재산 동결 명령서를 들고 와 있었다.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병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켰다. 저는 지금 법적 대표라고 주장하는 2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에 대한 봉쇄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병수 씨가 바로 답했다. 적법한 명령은 아무것도 발행된 게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법원의 공식 통보와 빨간 도장이 찍힌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사기꾼이에요. 나는 2사람을 향해 말했다. 죄송하지만 즉시 동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물러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미숙이 온갖 수를 써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 그녀는 지금 패닉 상태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 여성의 신랄한 목소리였다. 잘하셨네요. 하지만 그 집을 영원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젠가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그 번호를 저장하고 병수 씨와 지역 경찰에게 보냈다. 그 목소리, 나는 분명히 알았다. 미숙이었다. 추측할 필요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병수 씨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방금 조사한 금융 서류 한 뭉치를 내게 건넸다. 한번 보세요. 미숙 부부와 영호는 은행에서 총 4억 가까이 대출을 받았고 반년 넘게 연체 중입니다. 소유권이 없는 자산을 담보로 쓴 흔적이 있어요. 나는 서류를 넘기며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이 대출에 사용한 서류 중 하나가 내가 2년 전 미숙에게 잘못 건네고 아직 폐기하지 못한 옛 유언장 복사본이었다. 거기에는 내가 분명히 적었다. 별장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남긴다고.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것이 내가 적에게 직접 넘긴 칼임을 깨달았다. 병수 씨가 책상에 손을 얹었다. 이게 기회입니다. 이걸로 역공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이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아요. 명예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나는 병수 씨에게 은행과 협력하여 금융 사기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법원에 긴급 청원을 내어 별장 관련 모든 서류의 효력 일시 정지를 요청하라고 했다. 위조나 남용 의혹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다. 며칠 후 법원에서 공식 통보가 왔다. 미숙의 소송이 법적 근거 부족과 금융 사기 의혹으로 인해 중지됨. 그날 이후 미숙은 도시에서 사라졌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연인은 도망쳤으며 임대 아파트도 봉인되었다고 한다. 영호가 내게 전화해 경찰에 신고해야 하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아니야. 바람을 심으면 폭풍을 거두는 법이다. 넌 더 엮이지 마라. 나는 전화를 끊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작은 석고 조각이 살짝 금이 갔다. 10년 전 내가 대충 수리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내가 미숙을 대충 넘기고 작은 신호들을 무시한 대가를 치른 것처럼. 나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소연에게 말했다. 내일 이모가 천장 수리할 거야. 더 이상 금이 남지 않게. 소연이 웃었다. 이모, 옛날 금도 새 금도 다 고치는 거죠?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마음속 금도. 폭풍이 지나간 후 별장은 이상할 만큼 평화로워졌다. 미숙의 하이힐 소리도 부부싸움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이제 아침 새소리, 낙엽 소리, 그리고 가끔 소연이 부엌에서 조용히 노래하는 소리만 남았다. 나는 다시 긴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악몽도 없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자산 장부를 뒤지며 집안의 귀중품들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그림, 풍수석, 도자기, 화병, 그리고 20년 가까이 장롱 밑에 묻어둔 작은 상자까지. 나는 몸을 굽혀 상자를 꺼냈다. 열어보니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 있었다. 남편 만수 씨가 우리가 시장에서 천을 팔던 시절 따로 만들어 둔 것이었다. 총 300만 원 가까이, 이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둘이 맨손으로 모은 소중한 결실이었다. 나는 통장을 들어 소연에게 건넸다. 가져. 이모가 너에게 넘길게. 소연은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이모, 저는 못 받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에 놓았다. 넌 받을 자격 있어. 이모는 내가 은혜를 갚길 바라지 않아. 그저 바르게 살면 돼. 소연은 통장을 품에 안고 아이처럼 울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완전히 편하지 않았다. 미숙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직 자유라면 누군가를 해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일주일 뒤 병수 씨가 소식을 전했다.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는 서류를 언론사에 몰래 보냈고, 거기에 내가 며느리를 폭행했다. 아들에게 권리를 포기하게 했다. 자선금까지 속였다는 허위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처음부터 병수 씨에게 언론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했었다. 역시 이런 더러운 짓은 미숙이나 그녀의 옛 변호사밖에 할 수 없다. 나는 병수 씨에게 말했다. 법적으로 처리할 필요 없어. 내가 방법이 있어. 그날 밤 나는 영호를 불렀다. 뉴스 기사와 진짜 서류를 건넸다. 봤지? 넌 몇 번째로 내 이름을 빌려 남들이 내 엄마를 해치게 두는 거냐? 영호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계속 침묵할 거야? 내 딸이 나중에 커서 인터넷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돈을 사기쳤다는 기사를 보면 뭐라고 가르칠 거야? 영호는 눈이 빨갛게 되어 고개를 들었다.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번엔 제가 직접 말할 겁니다. 이틀 뒤 나는 영호와 함께 수사기관에 갔다. 영호가 직접 고발장을 쓰고 상세한 진술을 했다.